30분이었습니다. 세계 3위 산유국 중동의 맹주라 불리던 이란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이 고작 30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30분 동안 작동하지 않은 레이더와 미사일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부 중국산이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진실게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여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뉴스를 분명히 챙겨봤는데 정작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는 느낌, 뭔가 중요한 걸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정확히 짚어주는 곳이 없다는 답답함. 오늘 저 진실게임이 그 답답함을 정면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중국 내부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2026년 3월 중국 군사기술의 최정점에 서 있던 원사급 인물 3명이 조용히 숙청됐습니다. 레이더를 설계한 사람,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책임진 사람, 핵무기 공학을 총괄한 사람, 이 3명이 동시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무 이유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사를 지웠습니다. 검색하면 에러 페이지만 떴죠. 그리고 한국 언론은 이 사실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3가지를 증명해 드릴 겁니다. 첫째, 왜 중국이 이 사실을 숨겨야만 했는지. 둘째, 이게 한국에 사는 우리 자산과 일상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셋째,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하나 있죠. 강한 나라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강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외교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중국이 그 공식에 딱 맞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잘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국방비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어요. 공식 발표된 국방 예산만 해도 매년 7% 이상씩 증가해왔고 2024년 기준 중국의 국방비는 약 2,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0조 원이 넘습니다. 그 돈으로 만들었다는 레이더가 그 돈으로 개발했다는 방공미사일이 실전에서 1시간도 버티지 못했어요. 여기서 잠깐 중요한 걸 짚어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얼마 전 베네수엘라에서도 그랬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중국산 레이더와 방공 시스템을 대량으로 들여왔는데 정작 유사시에 전혀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란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죠. 그리고 이번에 숙청된 3명의 원사는 바로 그 시스템들을 설계하고 책임지던 인물들입니다. 우연히 3번이나 겹쳤던 걸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이 여기 있어요. 중국은 반도체 굴기에도 수백조 원을 투자해왔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에도 수십조를 쏟아부었지만 기업들은 실적을 위조했죠. 국방도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스템이 썩어 있으면 결과물도 썩는다는 걸. 핵심 문제는 이겁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실제 전투력이 아니라 선전선동의 산물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사실이 지금 이 시점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3가지 비유로 오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의 방공 시스템 붕괴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비싼 돈 내고 설치한 보안 시스템이 있다고 해봅시다. 경보기의 CC, TV의 스마트 도어락까지. 설치 업체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이 시스템은 어떤 침입자도 막을 수 있습니다. 최첨단 센서가 100m 밖에서도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믿고 설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로 누군가 침입해 들어왔는데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어요. CC, TV는 꺼져 있었고 도락은 그냥 열렸죠. 나중에 알고 보니 설치 업체가 부품값을 빼돌리고 싸구려 부품을 끼워 넣었던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중국이 이란에 판 레이더와 미사일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광고는 화려했지만 실제 제품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두 번째입니다. 기사 삭제와 정보 통제.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이상하게 전방 정체 정보가 전혀 안 뜹니다. 사고 정보도 없고 공사 구간 안내도 없어요. 내비는 계속 이 길은 문제 없습니다. 원활하게 달리실 수 있습니다만 반복하죠. 그런데 막상 달려보니 앞에서 차들이 전부 멈춰 있고 대형 사고가 나 있는 겁니다. 내비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교통 정보 자체를 차단해버린 거죠. 지금 중국이 하는 짓이 정확히 이겁니다. 숙청 기사를 쓴 언론사들 기사를 전부 지워버리고 검색하면 에러 페이지가 뜨게 만들었어요. 운전자인 중국 국민들이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중국 군사 예산과 실제 성과의 괴리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아이의 대학 입시를 위해 과외비로 매달 300만 원을 썼습니다. 4년 동안 쉬지 않고요. 그런데 막상 수능 당일 아이가 시험지를 제대로 풀지 못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과외 선생님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한 게 아니라 수업을 한 것처럼 기록만 남기고 돈을 나눠 가졌던 겁니다. 아이는 4년 내내 진짜 실력이 쌓이지 않았던 거죠. 중국의 방산 투자가 이겁니다.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중간에서 다 빼먹고 결과물은 빈 껍데기였던 거예요. 자, 핵심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중국의 방공 시스템은 비싼 보안 장비가 정작 침입자 앞에서 꺼진 것과 같았고 중국 정부의 기사 삭제는 내비가 교통 정보를 차단하는 것과 같으며 수백조 원의 국방 예산은 과외비를 빼돌린 것처럼 성과 없이 사라진 구조였던 거죠.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전례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역사는 비슷한 장면을 이미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1991년 걸프전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이라크는 소련제 방공미사일 SA-2, SA-3, SA-6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라크 정부와 소련 군사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방공망이 미국 공군기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미국 주도 다국적군의 공습이 시작된 지 불과 수시간 만에 이라크 방공망은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이라크가 보유한 무기의 숫자는 인상적이었지만 실전 운용 능력과 기술 수준은 선전 내용과 전혀 달랐던 거예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2위 군사 강국으로 평가받았고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수일 내에 무너질 거라 예상했죠. 그런데 러시아군의 통신 장비는 암호화가 제대로 안 됐고 보급 체계는 붕괴됐으며 최신 무기로 알려진 장비들이 현장에서 잇따라 고장났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수년간 발표해온 무기 현대화 수치와 실제 전장 성능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숨겨진 변수가 보입니다. 두 사례 모두 외부에서 보이는 군사력 수치와 내부 부패부실, 운용 사이의 간극이 문제였어요. 무기는 있었지만 그 무기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 썩어 있었던 겁니다. 중국 전문가이자 전 미국 국방부 자문을 맡았던 마이클 베클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실전 검증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치로만 과대 포장돼 왔으며 이란 사태는 그 허상이 처음으로 실전에서 노출된 사건이라고요. 출처는 2026년 3월 포린 어페어스 온라인 기고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중국이 숙청한 3명의 원사는 레이더덤 미사일 핵무기 분야의 최고위 기술 책임자들입니다. 이 세 분야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건 걸프전의 이라크,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의 러시아와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이에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번엔 핵무기 분야까지 포함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어요. 중국 군사력 이야기가 내 통장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에 달하는 나라이죠. 중동 원유 의존도는 전체 원유 수입의 약 68%. 지금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가 한국 수입 원유의 7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은 플라스틱부터 비닐봉지, 합성섬유, 의약품 원료까지 우리 일상 전방 위에 연결돼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30대 중반 예적금 5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현재 연소비 지출이 월 250만 원 수준이라면 유가가 30% 상승할 경우 생필품, 교통난 냉난방 관련 지출이 최소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추가로 늘어납니다. 한 해로 따지면 약 180만 원에서 240만 원이 추가 지출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체감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5천만 원 예적금에서 물가 상승분과 추가 지출분을 계속 꺼내 쓰게 되면 10년 뒤 실질 구매력은 지금의 75%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40대 초반 대출이 있는 분들은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자극되고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금리가 1%포인트 추가로 오를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200만 원 늘어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증가와 이자 부담 증가가 동시에 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응 없이 현상 유지만 했을 때 5년 뒤 실질 가처분 소득은 지금보다 15%에서 20%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금 이 시점에 금리 고정형으로 전환하고 생필품 물가 해지 전략을 취한 분이라면 같은 기간 가처분 소득 방어율이 확연히 달라져요. 50대 초반 노후를 준비 중인 분들은 에너지 관련 자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 불안이 구조화될수록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은 커지고 원화 가치는 압박을 받습니다.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국내 소비 물가도 따라 오르면서 고정된 연금 수령액의 실질 가치가 매년 깎여 나갑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물가 상승률이 연 3%를 10년간 유지하면 그 100만 원의 실질 구매력은 약 74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죠. 대응한 분과 대응하지 않은 분의 노후 생활 수준 격차가 바로 여기서 갈리게 됩니다. 복리는 자산을 키울 때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물가 상승과 실질 손실도 복리로 누적됩니다. 지금 1년 방치한 비용이 10년 뒤엔 2배가 넘는 손실로 돌아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까지 팩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 한국 언론과 정부의 대응에는 3가지 심각한 허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망했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해외 뉴스 기사들을 보다 보면 한국 언론은 눈을 가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젠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첫째, 중국 군사력 붕괴 신호를 경제 리스크와 연결해서 설명하는 보도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중국 방산 허상이 드러났다는 건 단순한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그게 드러나는 순간 중국 공산당 체제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중국 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지며 한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대중무역에 직격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연결고리를 짚어주는 언론 보도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죠. 둘째, 에너지 안보에 대한 구체적 준비 담론이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 10부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그게 우리 물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채널이 없습니다. 경고는 있지만 행동 지침이 없어요. 셋째, 중국 내부 정보, 통제 강화 자체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사를 지운다는 건 단순한 검열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보가 나와버렸다는 신호인 거죠. 그 신호의 무게를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거대한 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 물이 넘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균열은 이미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방산 부패, 기사 삭제, 이란 손절, 회담 연기. 이 균열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때 그 물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전체를 덮치게 될 겁니다. 댐이 무너지기 전에 고지대로 이동하는 사람과 댐이 무너지고 나서야 움직이는 사람의 결말은 다릅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체면을 지키면서 트럼프와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한 건 중국이니까요. 중기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에너지 수입 비용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질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군사력 허상이 구조적으로 확인될수록 대만 해협 긴장이 오히려 복잡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중국이 약해서 더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3가지 흐름은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예요. 먼저 자신의 에너지 노출도를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게 좋아요. 한 달 생활비 중 전기, 가스, 교통,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써보세요. 스마트폰 가계부 앱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4항목이 총 지출의 40%를 넘는다면 유가 상승에 직접 노출된 구조예요. 자신의 취약점을 숫자로 확인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모르면 대응을 못해요. 알아야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실생활 물가 해지를 조금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쓸 것들을 미리 조금씩 확보해 두는 거예요. 투자나 재테크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제, 샴푸, 휴지, 통조림처럼 유통기한이 길고 반드시 써야 하는 물건들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조금 넉넉히 사두면 그 자체로 물가 방어가 됩니다. 올랐을 때 이미 사뒀으면 이득이고 안 올랐어도 어차피 쓸 물건이니 손해가 없어요. 단 무리해서 자금을 묶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달치에서 최대 3달치 수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대출이 있는 분들은 금리 구조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어요. 변동금리 대출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은행에 전화해서 고정금리 전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담 비용은 없어요. 전환이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지금 확인해 두자는 겁니다. 이 3가지는 오늘 저녁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고 특별한 자금이나 지식 없이도 가능한 것들이에요. 한 가지만 주의해드리면 공포 때문에 무리한 투자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특정 상품이나 자산을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큰 결정 앞에서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요. 중국 군사기술의 최고위 책임자 3명이 동시에 숙청됐고 중국 정부는 그 이유를 발표하지 않은 채 기사를 전부 지우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실전 무력화된 중국산 무기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중국의 군사력이 수십 년간 선전해온 것과 실제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실전에서 증명해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왜 무서우냐면요. 강한 나라가 위협적인 게 아닙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걸 숨겨야 하는 나라, 국민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나라가 더 예측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불확실성이 에너지 시장을 흔들고 원자재 가격을 흔들고 결국 우리 장바구니 물가와 대출 이자와 월급의 실질 가치를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위기는 언제나 2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피해를 받게 돼요.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그 안에서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불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어요. 남들이 모를 때 먼저 알았고 알고 나서 행동했다는 거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보고 계신 곳이 어디신지 도움이 되는 정보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겠습니다. 서울인지 지방인지 혹은 해외에서 보고 계신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실천 중 하나라도 시작하셨다면 댓글로 인증해 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끼리 서로 자극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조용히 공유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분이 분명 한 명쯤은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진실게임이었습니다.